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퇴임 물러나고 이문정 검사는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 개혁 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화이트 김혜경 여사여, 블랙 이부진 대표, 여성 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눈길을 끕니다. 태권도가 K컬처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까요? 본격 태권 서바이벌 예능 위대한 쇼 태권. 심사위원으로 맹활약 중인 배우 이유리 씨와 안무가 최영준 씨,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퇴임식이 시작된 심 전 총장 얘기부터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 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과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주의하겠습니다.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충분히 깊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정권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이 어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비공개 퇴임식이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개혁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번 자진 사퇴, 그리고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 9월에 심 총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이루어진 사의 표명이었습니다. 법적 부장 임기가 2년이 이제 확보가 되기 시작한 게 88년의 일인데 이후에 또 이렇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검찰총장이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검찰의 어떤 독립, 검찰은 이제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총장의 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1988년에부터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2년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총장이 한 25명 정도가 임명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임기 2년을 치운 검찰총장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16명이 중간에 퇴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제 검찰이 사실은 독립이 멀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검찰총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검찰총장이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랄지 검찰의 어떤 고검장이랄지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검사처럼 이제 비춰졌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문정무 때 검찰 수뇌부에 있던 사람이 윤 전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다 좌천됐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윤 정부 때 잘 나가던 검사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 좌천, 또 사표 낼 수 없는 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런데 특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수사랄지 계엄 수사랄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제 의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사표를 했는데 5시간 만에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심우정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인사도 총장하고는 아무런 상의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본인은 수사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이제 사표 내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이제 어제 사표를 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타이밍을 좀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그간 사퇴 압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윤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항고 기각한 거. 이 당시에도 이제 지금의 여권, 당시 야권으로부터 사퇴 요구가 많았는데 결단이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이뤄진 자진 사퇴 왜 어제여야만 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뤄진 검찰 인사 이 부분에 있어서 총장 패싱이었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의 새 리더십이 그리고 검찰과 관련된 부분의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형성되는 시점에서 정치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큰 심우정 검찰총장은 좀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네. 부담감 그리고 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부담을 넘어서 나중에는 검찰 조직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게 검찰총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덜어주고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검찰 조직이 잘 조화해서 나가라라는 예. 차원이 훨씬 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 전 총장이 어제 사의 표명하고 이제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이라든지 검찰 고위 인사들이 연쇄적으로 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후에 이 해당 자리에 대한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임명된 이진수 대검 차장이 이런 인사가 날 것이다라고 연락을 돌렸다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같은 차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온 상황에서 기존의 검찰총장이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듯한 모습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치와 정책에 대한 어떤 결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총장이 내가 하겠다라고 나선다면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네. 추미애 장관의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우정 총장은 이것은 결국 검찰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뭐랄까요? 퇴진을 결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명직 공무원들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임기를 이어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담론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좀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 총장은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247자 분량의 입장문을 또 오후에 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회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시선을 좀 제기했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백년 대계로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약간 이제 그렇게 읽히는 마지막 고언을 좀 남긴 것 같아요.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저는 했다고 봐요. 지금 뭐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은 일단 검찰청을 이제 해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청이 해방 이후에 예. 이제까지 어떤 검찰의 어떤 역할이 물론 굉장히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고 네. 어떻게 보면 현 사법 체계 시스템의 가장 중심의 한 기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전문가 학술가 또 경우에 이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예. 일부 정치 검사의 잘못된 수사권 남용 이런 걸 가지고 다른 검사들은 전부 다 수사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정권에서 임명된 검사들의 어떤 수사권 남용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부당한 수사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예.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검찰의 어떤 수사권이랄지 사법체계 시스템이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이게 변화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뭐 추석 전이랄지 9월 달이랄지 시한을 못 받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만약에 검찰청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그 대안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네. 부작용이랄지 아니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국민의 기본권 침해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사가 잘못된 경우에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네. 하면 시간을 두고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너희들은 수사권을 남용했고 검찰이 수사를 많이 건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뭐 지나칠 정도로 권력이 비대하다. 그러니까 없애겠다.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검찰청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봐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어제 물러난 양석조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도 이제 검찰 내부망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건 공소권 남용이라든지 표적 수사로 좀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건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의 글로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은 집중이 될수록 더 폐해가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말한 대로 효율성이 커질 수도 있지만 예. 효율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 경제, 계획 사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장 효율적이겠죠. 근데 왜 민주주의를 합니까? 그것은 균형과 견제라는 것이 네. 훨씬 더 사람들의 세상,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것은 수사의 객관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상호 견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사가 표적 수사로 바뀔 수 있다. 그 부분도 견제 수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소권으로 견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견제와 균형이 늘어났다라고 볼 것이지 이게 효율성이 줄어들었다라고만 볼 것인지는 예. 앞으로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보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개혁에 대한 한마디 발언까지 얹어가면서 마지막 책임을 다한다며 물러난 심 총장.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도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뻔뻔하다. 내란 수사부터 잘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의 발언도 들어와 있는데요.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마지막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그 밑에 조재훈 차장이 중앙지검장들이 밑에 산하 이 차장급 검사들이 오히려 사표를 쓰지 않았습니까? 아, 예. 윤석열 탄핵 이후에. 예. 근데 좀 그것도 좀 너무 뭐랄까요? 좀 얍삽했죠. 참 그러면서 얍삽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심우정 총장도 명예롭게 만약 정말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싶었다면 아마 근데 이미 명예롭게 하기 어려운 지금 이 발언이 중간에 좀 끊어진 부분도 있는데 이 얘기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창수 지검장의 사표 수리를 왜 바로 안 하고 대선 직후인 6월 4일에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예롭게 퇴진할 기회를 놓쳤다. 이런 차원의 발언도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반발의 목소리도 좀 들릴 수가 있었고요. 아무튼 어제 심우정 총장의 사의 표명을 통해서 여권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고위급 검사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차장급 인사였는데요. 정진우 북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실용 인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아무래도 친여권 인사들에 대한 복권이다 이런 얘기가 좀 더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단연 이번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검사장 승진 발령이 난 이문정 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이었죠. 과거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 배당받은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 모의 위증 교사 사건이어서 6개월 동안 제가 만든 수사 기록이 총 11건 중에 9건이니까요. 그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고요.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공무상 기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당시 맡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당시 윤 전 총장의 수사 방해 의혹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었는데 이후에 대구지검으로의 좌천성 발령, 대전지검을 거쳐서 이번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사실 이제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차장검사를 한번 거치지 않고 또 검사장으로 바로 이렇게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격 인사라는 얘기도 있고 예상된 수순이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문정 검사는 윤 정부 때 사사건 다 대립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승진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공공연하게 있었고요. 예. 이제 부장검사에서 이제 차장을 거치지 않고 검사장 갔다 왔는데 기수를 보면 그렇게 파격제다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문정 검사의 검사로 어떤 태도가 물론 옳을 수도 있어요. 또
정의롭다 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상당히 어떤 보면 이제 합리성이랄지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검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전 정부하고 대립적인 그런 시각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던 검사를 검사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보면 네. 보복적 인사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검찰 인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권이 바뀌면 계속 그런 식으로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고 다음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민정 검사가 검사 내에서 또 좋은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복 인사가 또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또는 어떻게 보면 먼저 보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 저건 그렇게 뭐 중도적이랄지 검찰의 어떤 독립성이랄지 네. 검찰로서 소신을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인사는 좀 자제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뭐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다음에 과연 검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네.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은 청원 해체되잖아요. 사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돼요. 그런 이제 검사장이랄지 뭐 총장이랄지 그런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네. 별로 그다지 힘이 없는 그런 이제 검사장, 이제 총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또 다음 정권도 만약에 바뀌게 되면 또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또 전문위원으로서 검찰개혁 부분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인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 그간의 행보나 발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조직의 리더로서 시스템을 통솔하고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일 수 있는데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려의 시선은 이문정 검사장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과연 본인의 어떤 이런 지금의 모습, 뭐 이렇게 승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인정받는 모습, 그것을 노리고 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보상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 조직의 신망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있어서의 국민적인 신뢰라는 부분을 잘 감안하면서 검사장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한날 이뤄진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그리고 이문정 부장검사의 동부지검장 발령 앞으로 검찰개혁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조금 전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출석 모습 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어떤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셨습니까? 글쎄요, 외환 혐의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사후 문건 서명 뒤에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함께 안덕근 산업장관도 소환이 됐습니다. 동시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전에 있었느냐와 관련해서 거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국무회의에서 명시적인 반대를 했다는 사람은 한 2명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 외에는 대부분이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 가담이나 방조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조사 내용과 의혹이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뭐 CCTV 내용의 뭐 안건과 관련된 문건을 총리라든가 다른 장관들이 봤다든가 아니면 지금 외환과 관련하거나 아니면 국무회의 문건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폐기했다라든가 이런 새로운 의혹들이 밝혀지는 가운데서 그런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그렇죠. 확인을 어떤 하는 역할을 어떤 역할, 사람이 했느냐 이런 어떤 사람이 부분이죠. 했는지를 보는 거군요. 변호사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 국무위원회 같은 경우 동조 공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하는 건가요? 이제까지 이제 탄핵 심판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언론 인터뷰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국무위원들은 뭐 거의 반대를 했다 이런 네. 취지가 나왔고 또 한덕수 전 총리도 탄핵 심판 증인할 때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과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가 지금 내란 특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네. 또 대통령의 국가 행위에는 당연히 문서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헌법 82조에 보면 네. 또 국무위원들이 이제 서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정치 행위를 하면서 왜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했는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때 국무회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회의가 한 5분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대통령 부속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록이 왜 없느냐, 문서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작성할 때는 한 40분짜리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5분 있었는데. 그리고 부속실장이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한덕수 총리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국무회의록이 그때 작성이 안 돼서 작성이 됐으니까 서명해달라. 그래서 이제 서명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당시 작성한 국무회의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폐기를 하라.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폐기가 됐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과연 행안부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뭐 최상모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줬다고 하는데 그 누구누구에게 이게 전달이 됐는지.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내란의 이제 동조 혐의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원래 소환이 될 거다라는 좀 예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덕근 산업장관은 좀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건가요? 아마 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 같이 국무회의 참석을 관련해서 네. 이제 참석했을 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어떤 문건이 배포가 되었는지 국무회의록 자체가 그 당시 작성이 됐는지 아마 이런 부분을 조사하려고 불렀을 겁니다. 네, 이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해서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2차 소환에 대해서 오전 9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0시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거절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변호인단은 출석 요구를 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불법 계엄 이후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지금 짜증나고 오만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서 그걸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역사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가 정리가 돼야 그걸 기준으로 국민 통합을 하든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리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지연시키려는 모습으로 저렇게 보이면 저는 역사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역사의 큰 죄인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그것을 또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여기는 동조 세력이 맞구나. 야당의 자격조차 없다.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고 공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이 아무리 야당이라도 저런 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비판 세력, 대안 세력으로, 견제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렇게 10분, 그게 그렇게 대단한 시간도 아닌데
저런 것이 주는 국민적 이미지는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했던 정치 진영의 미래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분, 20분 정도 늦겠다. 이거는 기싸움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뭐 집이 가깝잖아요. 자택기랑 가까운데 굳이 10분, 20분 좀 늦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싸움, 수싸움 그런 얘기를 할 때는요. 네. 좀 큰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체포영장이랄지 뭐 구속영장 아니면 뭐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해서 뭐 중요한 거 그 우리가 기싸움, 수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어깃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런 말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분, 30분, 1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전에도 9시에 나오는데 10시에 나가겠다고 10시에 나갔잖아요. 네. 그거가 기싸움이 될까요? 1시간을 좀 늦춰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으니까. 전에는 뭐 늦춰줬죠. 네. 그러면 특검이 1시간을 늦춰주면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그럼 기싸움에서 특검이 진 건가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7월 5일 날 9시에 나와라. 10시에 나가겠다. 그럼 10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청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이 그건 진 거예요? 기싸움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9시, 10시 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군다나 20분, 30분 늦게 오고 일찍 오고가 무슨 이게 기싸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전 대통령으로서 어떤 당당한 모습, 대승적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네. 죄는 죄고 또 절차 과정에서 어떤 인권적인 측면이랄지 합법적인 절차는 절차죠. 그렇지만 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유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걸 거기에 맞춰서 조사받는 게 낫죠. 근데 그 하나하나 짜잘한 거 뭐 20, 30분, 뭐 1시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청을 하고 받아들였나 안 받았나 하는 모습 자체가 정말 이게 정말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 같은 피의자 형태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여러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뭐랄까요,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인간적인 연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만약에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특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윤석열이었다면 과연 피의자가 저런 반응을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제때 나오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이 조사 대상에 이번엔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는 얘기가 적시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처음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거에 드론이 평양 상공을 뭐 날라서 북한 쪽에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지금 박선원 의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드론 사령부의 사령관이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어떤 장교의 녹취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이게 어떤 정치 세력 내지는 정치적인 권력자의 이해를 위해서 국가적 위험도 감수하겠다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아직 확인은 된 건 아니고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면이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이라면이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요. 여부를 그리고, 밝히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네. 특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이 수사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 조 특검 저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틸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 수사는 쉽니다. 변호사님, 네. 조은석 특검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은석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할 줄 알죠. 또 맥을 짚을 줄 알아요. 이번 이제 내란 특검도 사실은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단 5일 만에 준비 기간 끝냈잖아요. 굉장히 신속하다고 볼 수 있고. 그
그다음에 특검 보호 이런 것도 미리 김건희 특검일지 최상병 특검보다 훨씬 빨리 네. 특검보 파견 요청하고요. 또 파견 사실은 이제 특검보를 얼마나 수사 능력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검사를 빨리 영입을 해오냐에 따라서 파견받느냐에 따라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특수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잘 알고 있어서 네. 신속하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내란 특검 자체는 이제 두 가지에 집중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빨리 재구속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검이 이미 기소가 되고 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성과 낼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재구속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아마 내란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외환죄일 거예요. 그래서 외환과 관련해서 재구속을 하든지 새로운 죄를 수사해서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래서 결과를 내면 내란 특검이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외환이거든요. 그래서 외환과 관련돼서 굉장히 집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뭐 북한에 드론을 보내서 그 드론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을 유도하고 이걸 비상계엄의 어떠한 명분을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가 바로 이제 내란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그래서 외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나란히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목소리만 먼저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말씀을 네. 하셨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사회적인 갈등입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고 그 갈등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특검이 만약에 정치적이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것이 한 진영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 갈등은 더 증폭이 될 것이고 국민 통합은 요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 통합 없이 지금 우리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오는 국가의 위기, 미래의 위기가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국가의 발전 그리고 국민 삶의 발전이라는 건 이루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특검이 저런 자세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 속에서 신뢰를 얻는다면 저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하는 특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네. 저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결과로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순직해병 특검도 오늘 정식 출범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제 특검을 보면요, 특검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네. 봅니다. 일단 내란 특검이 조은서 특검 검사 출신이고요, 특수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은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민중기 특검인데. 민주기 특검은 사실 준비 기간도 20일 다 소요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성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내란 특검은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결과를 내겠는데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떤 혐의가 있고 그런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좀 약간 속도에 있어 너무 좀 급하지 않나 이제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상당히 이제 강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특검이라는 것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이고 이제 공정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잘못을 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정성에 있어서 어떤 다른 시각을 보일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민주기 특검은 뭐 이제까지는 상당히 공정성에서 의심할 만한 그러한 발언이랄지
그런 행동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란 특검이 이미 뭐 진행이 많이 됐고요. 시작을 해서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이제 새상민 특검은 이제서 이제 현판식을 하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이 좀 있죠. 내란 특검 비상계엄과 관련된 거고 김건희 특검은 이제 16대 수사 대상인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공적인 부분도 결여 있지만 이제 사적인 어떤 비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네. 한마디만 좀 보태면요. 네.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게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의 그 어떤 정상화라는 것 그리고 그 정상화를 기점으로 해서 국가 발전으로 나가야 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불응하고 회방 놓듯 그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을 빠르게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협조가 있다면 이런 갈등적인 모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속했던 정치 진영도 뭔가 야당으로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검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공정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부동산 문제 약간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난주에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그 규제의 영향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대통령실과 조금 혼선이 있어 보이는 모습도 그랬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은 그 혼선은 뭐 강유정 대변인의 혼선이었고 용산과 그 금융위의 혼선은 저는 없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대변인이 좀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시죠. 문재인 정부 때 주택 문제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다라고 네.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적인 요소와 투자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나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랄까 지식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요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없이 단순하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후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주식보다는 부동산과 주택 투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왜? 네.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주거 불안을 또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만들고 투자는 주식이나 어떤 산업적으로 좀 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러려면은 이게 노후를 또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노후의 안정적인 어떤 배당 같은 것도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매각할 때 그 양도 차익을 통한 또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식을 투자 대체 수단, 주택의 투자 대체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번에 발표된 규제 대책은 부동산이 너무 급하게 상승 기미를 보니까 일단 그 불을 끌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리고 그 안정 속에서 새롭게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책으로 사실 너무 초강력 규제였기 때문에 치솟는 값은 일단 진정을 시킨 모습도 있고요. 하지만 이 대출 규제 이슈 때문에 다른 후폭풍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님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 제가 처음 진행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 축에 하여튼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형평성 없는 자국민 역차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현금 6억쯤은 장롱에 가지고 있으니 대출 규제를 6억 원으로 해서 현금 부자만 부동산 취득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대출 규제가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까이 하겠다라고 했던 말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 국민의힘 목소리는 좀 다른데요. 너무 대출을 심하게 해서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워낙 뜨거우니까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소득이랄지 자산의 범위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출을 유가 한도로 딱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뭐 신혼 부부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기존에 이미 계약을 해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세금 받아서 치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대출, 정책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혼부부랄지.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6억에 걸리다 보니까 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전에 그 부동산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은 정책 대출 때문에 그런다, 이제 그런 어떤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금융적인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공급 대책도 곧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 뭐 5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 대체 수단으로서 주식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주식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 배당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체 수단 얘기를 하는 건 되지만 주식을 얘기하면서 하면 주식에 희망을 불어넣는 거고, 만약 이러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뭐 9.11 테러랄지 이런 거 나버리면 주식이 폭락해버리거든요. 아무리 국가가 어떻게 보면 상장 기업들을 갖다가 레벨업 시키려고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투자 대체 수단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다.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 기업들은 좀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니까 결국 투자로 이어지고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정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최대 태권 넘버벌 퍼포먼스 쇼에 오르게 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상 최대 태권 넘버원 퍼포먼스 쇼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입니까? 위대한 쇼 태권의 뜨거운 무대가 시작됩니다. 네, 새롭게 선보인 MBN의 이른바 태권도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위대한 쇼 태권. 지난주 금요일에 첫 방송을 통해서 베일을 벗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태권도 각 종목과 분야는 물론 비전공자 출신 스타들까지 호화로운 캐스팅과 또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심사위원들 가운데서도 의외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 배우 이유리 씨 그리고 안무가 최영준 씨 두 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화 굉장히 잘 봤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두 분 어떻게 본방사수 하셨나요? 저희는 본방사수 무조건 했죠. 저도 무조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실제 그 라이브에서 본 모습 그대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후기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2회도 이제 계속 이제 방송이 될 거라. 이번 주 금요일에. 네, 맞습니다. 너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분의 심사위원 가운데 한 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곽태경 교수님이라든지 박할린 감독님은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두 분이 갑자기 등장을 하셔서 놀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소에 태권도에 관심을 좀 갖고 계셨는지 배우님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태권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네. 작품을 이제 액션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태권도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는데 도장에서 참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도 따게 되고 또 대회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액션 스쿨을 다니면서 액션 연기를 하는 차원에서 배웠다고 하셨는데. 네. 액션 스쿨은 아니고요. 네. 이제 아예 실제 도장에서 저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나왔던 이 두 번째 출연자셨죠. 이지석 코치님이 또 액션 연기 스승님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스승을 또 직접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좀 이렇게 실제 그런 모습을 보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직관하니까 너무 놀래게 되고 근데 그 이지석 사범님뿐만 아니라 다 모든 분들이 저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곽태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위대한 쇼 태권이 지금 현 시점에서 태권도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최고 실력자들이 다 모인 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없었죠. 네, 사실. 그래서 거의 태권도계의 기록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제 또 태권도 애호가로서는 사명감도 좀 느껴질 수도 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 안무가님께서는 네. 어떻게 태권도와 연이 좀 있었을까요? 그 전까지? 좀 의외였어요. 저는 아이돌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너무너무 신선하고 또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태권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좀 집안 쪽이 이제 형수님이 이제 도장을 또 운영을 하세요. 태권도 도장을. 네. 그래서 태권도를 항상 가까이 이렇게 멀지 지냈었는데 않으셨군요. 네, 프로그램 제안을 받았을 때 이 태권도가 굉장히 좀 강한 무예임과 동시에 굉장히 예술성도 뛰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진짜 굉장히 또 큰 깨우침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근데 네. 막상 이제 프로그램 녹화를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매번 회차마다 경이롭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대자연을 보면 이 마음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대 하나를 보면서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분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또 그 감동을 느꼈던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 얘기는 해보도록 하고 저희가 안무가님 이야기를 조금 이 시간에 해보자면 사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바쁜 K-팝 안무가시잖아요. 뭐 세븐틴부터 해서 보이넥스트도어, 트와이스, 제로베이스원 뭐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돌 거의 뭐 전반의 안무를 다 챙기고 계신데 많이 바쁘신데 또 어떻게 시간을 내시게 되셨어요? 제가 뭐 조금 자랑을 보태자면 네. 지금까지 약 한 700여 곡의 작품을 해왔었어요. 너무 바쁘셔서 한 달에 막 20곡 이상씩 작업하신다. 네네, 그게
그때까지는 그게 소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이 진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것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게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K-팝 안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많이 봐야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태권도를 보면서 네. 약간 좀 레벨업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너지가 좀 나는 건가요?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춤과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몸의 밸런스 잡는 거나 몸의 탄력이랄지. 네. 그래서 또 동시에 너무 배우고 또 무대를 임하는 그 태권도인의 애티튜드를 보면서 굉장히 또 경건해집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배우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배우로서 안무가로서 심사위원으로 함께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곽태균 교수님이라든지 태권도 전문가들과 비교했을 땐 좀 다른 시선으로 심사를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배우님께서는 또 이제 처음 나간 대회에서 또 이관왕을 수상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태권도 전문 배우로서 심사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심사 기준은 제가 그 대회에 참가했을 때 제가 배우 생활을 오래 했지만 네.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그렇게 많이 떨어본 적이 없어서 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그런 성과를 또. 저희 지금 참가하시는 태권도 이제 우리 선수분들도 그 마음을 제가 아주 작게나마 그 떨림을 알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같이 무대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네. 거기 빠져서 보게 되고 네네. 그분들이 얼마나 이제 오랫동안 거의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에 입문하신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생을 거의 바쳐서 우리 국기 태권도를 네. 몸에 담궜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감동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네. 또 위대한 태권 쇼를 통해서 또 세계적으로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은 곳에서 활약하는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감정으로 많이 네. 이렇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많이 느끼셨음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게 이제 또 1회 방송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해 만에 또 펑펑 우셨다고. 이건 또 어떤 대목이었어요? 1회 때 마스터피스라는 네. 참가자 팀이 맞아요, 있었는데요. 단체, 홈인데. 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되는 제헌절을 주제로 그 무대를 보였었는데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분들이 뭐 온몸을 다 해서 제헌절을 표현한 게 굉장히 묵직한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도 울컥하긴 했는데 네. 보시는 분들도 그때 많이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헌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1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하면서 보다가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가지고 러닝머신 속도를 좀 높이게 되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네. 그 무대를 하시는 그 참가자분들이 태권도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서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 진심이 그대로 와닿아요. 제가 평생을 춤에 미쳐서 춤을 연구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태권도인 분들한테 똑같이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감동은 좀 느끼시지만 심사는 좀 냉정하게 하시는 것 같던데 이제 또 첫 참가자가 네. 그 자유품새 금메달리스트 김진만 네네. 선수였는데 네. 품새가 제가 모르는 제가 봐도 완벽해 보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별을 또 안 누르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약간 조금 이제 심사는 또 심사니까 네, 다를 심사 수 기준이 있는 있을까요? 부분이 있죠. 이제 저는 이제 안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권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음악에 맞춰서 무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무대인의 어떤 스타성과 어떤 탤런트 위주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무대의 어떤 기승전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네. 보게 돼서 아마 안 눌렀는데 사실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네. 네. 올스타를 받은 참가자들도 많았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두 분이 이제 태권도의 매력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신데 K컬처로서의 태권도의 가능성을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태권도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이제 7월 8일에는 춘천에서 또 이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도 열린다고 하면서요? 네네네네. 그 부분과 함께 또 파이널 무대가 함께 열린다고 하던데요? 네. 그 7월 8일 춘천시에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이제 글로벌한 축제인 만큼 태권도 주요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개막에서 파이널 무대가 펼쳐질 예정인데 그게 녹화 전이라서 그때 같이 하는 거죠? 네네네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오디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내를 넘어서 라스베가스 진출까지
계획을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 태권도 쇼를 보게 된다면 세계적인 작품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무예임과 동시에 굉장히 아름다움을 지녔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분야보다 굉장히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새를 보면 진짜 말씀처럼 하나의 춤사위 같이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경쟁력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방송이 나갔고 오늘 금요일에 2회 방송이 이어질 테고 계속해서 방송은 이어질 텐데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살짝 귀띔을 좀 배우님께서 해주신다면요. 모든 우리나라 태권도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태권도가 이거구나.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정말 놀라실 거고요. 네. 저희가 2회 이제 분량을 녹화를 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퀄리티나 완성도나 이제 태권도 선수분들이 서사나 그런 것들이 너무 표현을 감동적이게 표현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무대를 아마 고스란히 그 감정을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위대한 쇼 태권 심사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신 이유리 배우님, 최영준 안무가 두 분 모시고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